자, 반갑습니다. 명리를 가장 현실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덕입니다. 자, 오늘은 음양오행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명리학 배우면 처음 음양오행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목화토금수 가볍게 배우면서 그거에 대한 상생상극의 조화, 그 다음에 이제 육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 언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음양오행이라고 개념을 지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음양오행이라는 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국한되어 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음양오행에 대한 이제 해석이 배제된 게 현대 명리학의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제가 이제 사주 풀면서 강약으로 보지 마라. 그 다음에 사주 육친으로 기둥을 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음양오행을 기본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친으로 보는 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강약으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음양오행이 배제된 상태에서 강약을 보거나 육친으로 보기 때문에 사주 해석이 왜곡되어지고 통변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음양오행의 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념적 설명을 오늘 잠깐 드릴까 합니다.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음양오행을 또는 이제 글자를 어떻게 이제 봐야 하는지, 글자라는 것이 음양오행이라는 개념을 부여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금수가 있는데요. 이 목화토금수, 이것은 이제 추나추동 계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배울 때 갑을병정 뭐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갑을병정이라는 게 어떤 계절에 만났느냐 또는 어떤 상황에 어떤 운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갑을병정, 그러니까 갑을 예를 들면은 그냥 갑만 갖고 예를 든다고 하면 이 갑이 어떤 계절 또는 어떤 운, 또 주변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갑의 동태를 보는 것이 이제 이 갑의 동태를 달리 보는 것이 음양오행으로 이제 사주를 보는 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갑은 아름드리 나무, 목, 뭐 거목, 큰목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해석을 할 때 큰 나무, 뭐 거목 이런 거 외에는 해석의 여지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추나추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겨울이고 봄이고, 예, 여름이고 가을이라고 했을 때 겨울의 갑목은 어떤 모습일까? 겨울의 갑목은 어리다. 수생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을의 목은 아직 힘이 약하다. 힘이 약하지만 궁극에 가서는 힘을 크게 발현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겨울의 목이다. 그래서 겨울의 목은 뭔가 희망적이고, 그 다음에 불굴의 의지를 가졌고, 그 다음에 지치지 않는,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목의 상이 될 것이다. 자, 큰 나무, 아름드리 나무와는 관계가 없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그런 뜻을 품으면서 당장의 이익이 아닌 먼 미래의 이익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것이 겨울의 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봄의 목을 보면 봄의 목은 완전히 이제 목이 성숙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목이기 때문에 봄의 목은 굳건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수화목금 토의 조화를 잘 받게 되면은 목이 목으로서의 굳건한 역할을 잘 해내겠다. 그리고 봄의 목은 여름으로 향하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강하며, 보다 현실적이라는 게 뭐 돈이겠죠. 예, 돈이나 출세 이런 거겠죠. 보다 현실적인 방향을 향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더 확장돼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일단 개념만 설명하는 거니까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름의 목은 목의 기세가, 자, 이제는 목의 기세가 너무 지나쳐져 버렸기 때문에 대단한 욕심으로 작용이 된다. 여름에 매우 뜨거운 상황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니 양기를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여름의 목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끝까지 남들이 싫다고 해도 남들이 괴롭다고 해도 나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이다. 그 다음에 겨울의 목은 어리다고 그랬는데 여름의 목은 다소 늙은 것이다.
늙은 목이다. 그러니까 목이 이제는 늙어서 그 기세가 꺾여야 되는데, 자, 여름에 목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남들 보기에 좀 지겹다, 너무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요소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가는 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음의 조화를 잘 갖추게 되면은 그러한 욕망이 큰 재물을 또 벌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어, 그 기세가 매우 극렬하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가을의 목은 현실적인 것이 아닌 이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을이라는 계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을에 목이 피어났다는 것은 다음 세상에 열어갈 그런 계획과 생각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 요소를 추구하는 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갑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추구하는 모습이 달라졌고, 또 운의 간섭에 의해서 이게 달라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그 계절에 태어나면 무조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음양오행으로 글자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행의 삼오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오분기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음양오행에 이제 입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음양의 삼오분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주변화 원리라는 책에서 나오고 있는 오행의 삼오분기 표를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것은 오행의 평기, 불급지기, 태가지기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제 알아야만이 음양오행을 이제 입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모르면 음양오행을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변화원리 책 한동석 선생님께서는 황제내경 소문에 있는 오행의 이런 삼오분기를 우주변화의 원리로 이제 이렇게 옮겨 왔는데요. 이 평기라고 하는 것은 그 오행의 기운이 매우 평하다, 괜찮다, 바르게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급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행의 기운이 부족해서 그 오행의 속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화가 있다고 무조건 팔자에 화의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화가 만약에 불급지기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사주에 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있으나 없으나 별로 큰 작용을 못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태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가지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에 뭐 목 이런 것처럼 그 오행이 너무 이제 태거한 상태를 말합니다. 너무 과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화가 가을철 6월입니다. 6월이면 이제 화의 기운이 어느 정도 이제 수렴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운이라든가 글자에서 화의 기운이 너무 극렬하게 되면은 가을에 결실이 잘 익어야 되는데, 자, 화극금이 너무 이제 심해져서 결실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화가 태가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행으로 다 나눠봤는데요. 자, 목에 관해서도 평기, 불급, 태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화의 평기, 불급, 태가, 토의 평기, 불급, 태가, 금의 평기, 불급, 태가, 수의 평기, 불급, 태가. 그래서 이제 각각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뭐 부와 위와 발생, 승명, 복명, 혁희, 비와 비감, 돈부, 심평, 종역, 견성, 정순, 항류, 유연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제 외우시는 것은 이제 좋으실 대로 하시고요.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음양오행을 풀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좀 학문적으로 깊이 접근하시려고 하면은 기왕이면은 이제 애우고 있으면 이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름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그 오행의 평기불급 태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기의 이제 평기, 모기의 일반적으로 이제 평기라고 하는 것은 모기 목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잘 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자, 갑이 있는데 갑이 겨울에 태어났어요. 갑이 뭐 자월에 태어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게 춥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시간이 이제 낮에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어 갑이 갑으로서의 역할 이렇게 되면은 인제 그 겨울에 태어났어도 이게 목생화 요렇게 인제 잘하게 되겠죠. 그래서 목이 목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상태. 자, 그다음에 갑이 뭐 묘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갑의 인제 기운이 이제 세졌잖아요. 그런데 갑이 음양의 조화를 잘 갖추고 있어서 갑이 갑으로서 너무 드세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런 조절이 잘 받는 상태를 인제 목의 평기, 부하라고 인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태를 갑의 평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인제 갑의 불급. 자, 목의 불급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겨울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겨울에 태어났으면 목이 어리죠. 목이 어린데 이게 인제 커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목하의 양기가 잘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금으로써 좀 억제받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밤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게 인제 너무 추워서 양기는 부족하고 그래서 목이 목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는 데 요게 인제 부족함이 있겠죠. 이게 인제 불급한 상태라고 인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목의 태가는요. 목이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에 태어났는데 또 뭐 거듭해서 낮에 태어났고요. 이 목의 상태가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너무 세 가지고요. 목을 돕는 글자들이 인제 굉장히 많아서 이 목이 지금 화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이 목이 화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이 이게 결코 이쁜 역할은 아니겠죠. 즐거운 상태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때는 목이 너무 퇴가해 버렸다.' 또는 뭐 봄에 태어났는데 수생목은 잘 받고 있지만 목이 너무 이제 드센 거예요. 목이 너무 아침에 태어나 가지고 목기가 너무 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럴 때는 목에 인제 그 퇴가지기, 예, 발생지기로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발생,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인제 글자인데요. 이게 만약에 불급하게 되면은 이런 요소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많이 싫어하게 되고 새로운 개혁, 도전 이런 것들을 인제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목이 만약에 인제 퇴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너무 자주 바꾸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요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목이 목으로서 역할을 잘하는 상태, 그것이 인제 평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로 인제 화 같은 경우에도요. 만약에 인제 뭐 병화를 예를 든다고 하면은 병화의 인제 평기, 병화의 평기라고 하면 이것이 인제 어느 계절에 태어났든 간에요. 이게 뭐 겨울에 태어났다고 인제 가정을 한번 해 보자고요. 겨울에 태어났어도 목이 목으로서의 화가 화로서의 중화를 잘 이뤄서 어 화가 이렇게 겨울에 아침에 태어났는데 되게 예뻐 보이죠? 예. 아침에는 동이 터야 되는데 요게 인제 화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상태. 요게 인제 화의 인제 약간 평기에 가깝다. 인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화가 불급하다. 화가 불급하려 그러면은 뭐 요렇게만 요렇게만 그려도요. 이게 인제 겨울에 태어났는데 해질녘에 태어나 가지고 화를 돕는 글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거듭해서 뭐 옆에서 계속 화에 힘을 빼거나 화를 극하는 글자들만 되어 있다고 하면은 화가 인제 불급한 상태로 놓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제 무조건 계절적으로 어떤 계절에 태어나면은 퇴가하다, 불급하다 이런 요소는 아니고 이 주변의 글자에 의해서 이제 화가 이게 적당한지 또는 너무 넘치는지 부족한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뭐 같은 겨울의 예를 들어 볼게요. 뭐 겨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게 인제 뭐 운에서도 사오미로 이렇게 온다고 하면은 화가 이게 인제 너무 겨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좀 지나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의 태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름에 태어났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뭐 여름에 태어났는데
오시에 태어나 가지고 너무 화가 많죠. 예, 화가 이렇게 너무 많으면은 이 화 자체가 너무 지나쳐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화가 화 때문에 인제 병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인제 좋을 것 같습니다. 화라는 것은 일단 이제 문명으로 나가는 것이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제 문화나 사회 질서에 어깨를 나란히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제 이게 화가 지나치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인제 너무 신경 쓴다는 거죠. 만약에 불급하다 그러면은 화가 불급하면은 뭐 눈치가 없고 이런 이제 사람들의 어떤 유행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다음에 좋은 직장 뭐 이런 것들을 가짐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그 틀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 틀을 갖추지 못한다 라고 인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그 사람의 사회 활동에 지장이 많다. 그다음에 유명 세계로 나가는데 지장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화가 지나친 태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쳐서 좀 느끼해져 버린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과잉 친절 그다음에 과잉 오바 뭐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인제 다 화의 태가지기에 의해서 인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화로서 예쁘다. 그런 것은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인제 처세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토도 인제 평기, 불급, 태가가 있는데 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제 중화지기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천간도 있고 인제 지지가 있는데 물론 천간, 지지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개략적인 인제 개념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인제 천간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토가 있다고 하면은 토라는 것들은 뭔가 모으고 조직하고 그다음에 끌어모으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끼리 이렇게 예 합치는 거를 말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인제 이 황제내경에서는 요거를 인제 그 사람의 인제 건강이니까 살집에 인제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토가 너무 실하면은 인제 뚱뚱해진다." 이렇게 인제 표현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인제 토가 너무 불급해지면은 몸이 인제 삐쩍 마른다. 이렇게 인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토가 적당히 인제 음양을 잘 갖춰야 평기를 유지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지에 뭐 이렇게 토가 있는데 뭐 겨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토가 이렇게 인제 중화를 잘 이루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인제 목이 있고 뭐 이렇게 돼서 서로 인제 목에 인제 발생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뭐 그다음에 화생토를 잘 받고 있고 그러니까 토의 힘이 빠지는 요소 그다음에 들어오는 요소 요런 것들이 잘 갖춰졌을 때 토의 평기다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뭐 토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름에 태어나 가지고 토를 계속 인제 뭐 돕는 그런 글자들이 굉장히 많다. 뭐 많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토가 이게 인제 실해지게 되겠죠. 예. 토가 실해지면은 이게 인제 태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과해지면은 인제 여기에 인제 욕심이 많이 인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는 것은 이것저것을 막 주워 담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가 왕하면은 이게 인제 욕심이 많고 이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인제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너무 실하면은 인제 썩는다. 그래서 인제 질병이 생긴다." 뭐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황제내경이나 이런 건 질병 쪽으로 많이 갔으니까 질병 쪽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인제 명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욕심이 너무 많다. 재물 욕심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인색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인제 삶의 짐이 너무 많아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곤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토가 너무 불급하다 뭐 이런 것들은 토의 힘이 이 토가 있으나 토의 힘을 다 빼는 인제 그런 요소들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의 힘이 빠지게 되면 사람이 이제 마르고 그다음에 가난해지고 자기한테 뭔가 모여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인제 불급지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제 체형을 봐도요. 이제 사람이 너무 인제 삐쩍 마르면은 이게 인제 돈이 안 붙는 겁니다. 지금은 인제 살이 좀 붙은 상태거든요. 예. 뭐 보시기에는 이제 비슷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인제 저는 인제 약간 토가 불급해 가지고 몸이 굉장히 인제 말랐었습니다. 그런데 토가 인제 점점 토가 인제 약간 실해지면서 몸에 살도 좀 붙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지만 써보면은 경일관이었는데 이렇게 토가 하나 있습니다. 예, 토가 하나 있는데 이 토가 이제 실해지려고 하면은 이게 화생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 토의 힘을 빼는 글자밖에 없습니다. 예, 토는 이제 잇목으로 힘을 뺏기고 그다음에 신금이 있으니까 힘 못 쓰고 다 힘 못 쓰는 글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토가 실해지지 않고 이게 토가 이제 불급지기로 가면서 오히려 이제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살이 마르게 되는 그런 형태로 사주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뚱뚱해질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성 자체가 이게 뚱뚱해질 가능성이 없는 구성이거든요. 예. 저는 항상 살이 빠지는 게 문제지 살이 쪄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토가 태가하면은 욕심이 많고 우둔합니다. 예. 자, 토가 불급하면 의욕이 부족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운이 잘 모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벌어도 계속 재물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이요. 금이 만약에 이제 경금이 있다고 하면은 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금은 적당히 토생금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화급금도 받아야 이게 이제 좋은 이제 금이 중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 금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금이 그래도 유시에 태어나 가지고요. 어느 정도 그 힘을 주는 거, 힘을 받는 거, 그다음에 힘을 빼는 거 이것에 대한 어떤 조절이 적당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인월에 또 이 금이 약한데 금을 도와주는 이런 미토의 요소가 함께 있음으로써 금이 태가나 불급지기로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금이 금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금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안 그래도 이제 봄에 태어나 가지고 금이 약한데 그 금을 도와주는 글자가 하나도 없으면은 금이 이제 불급지기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부족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뭐 이런 형식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름에 태어나서 너무 이제 화급금이 이렇게 지나치고 뭐 금의 힘을 이렇게 빼는 요소들만 있을 때도 금이 불급해지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금이 태가한 거는 뭐 가을에 이렇게 태어나 가지고 뭐 금이 너무 왕하다. 예. 뭐 온통 다 금을 생하는 글자만 있다. 그러면 이제 금이 너무 과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태가지기로 나가는 형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단, 분별,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아주 숙성시키는 거, 그 다음에 밀도를 아주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밀도가 높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되면은 뭔가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힘인데 금이 이제 불급직으로 빠졌다고 하는 것은 밀도가 낮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돈을 벌더라도 뭐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바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결단력, 그다음에 결정력 이런 것들이 이제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이 퇴가하게 되면은 금이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날카롭고 너무 이제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냉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제 접근하기 힘들고 너무 사람을 가리게 되고요. 네 편 내 편을 너무 가리게 됨으로써 한마디로 약간 좀 피곤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인데요. 만약에 이제 임수가 있으면은 수가 가을에 태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수가 수로서 금생수를 잘 받고 있고 수생목으로 또 다시 나가니까 역할을 잘하면서 만물을 좀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했을 때 수의 이제 평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여름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수가 이렇게 힘을 받고 있고 뭐 이렇게 밤에 태어났다고 한다고 하면은 뭐 능히 수가 이제 평기의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 여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수가 밤에 태어났고 온통 이렇게 수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수가 너무 퇴가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수가 수로서의 역할을 이제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은 거고 그래서 부족한 것도 안 좋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인제 수가 이렇게 인제 겨울에 태어나 가지고 수의 기세가 너무 강하게 되잖아요. 금이 인제 강하니까 금생수, 금생수 봐서 수의 기세가 너무 강하게 되면은 사람이 너무 차갑고 인정머리였고 그다음에 옹색하고 이렇게 인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인제 수가 뭐 여름에 태어나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수가 온통 지금 힘을 뺏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 불급해지는 형태로 인제 바뀌었다.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도 인제 수를 도와주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건 불급이겠죠. 그다음에 뭐 봄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인제 수의 힘을 도와주는 것이 없이 계속 빼버린다고 하면은 이것도 인제 수가 불급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하나 나왔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금이 없기 때문에 이 수 또한 봄날에 이렇게 수생목으로 쭉쭉 빨아당기는 예 요소 때문에 수가 불급지기로 인제 나아갔다.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볼 때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절과 시간, 대운, 세운 이런 이제 운세의 흐름을 봐 가지고 이게 태가해졌다, 불급해졌다, 편기해졌다 이렇게 인제 바뀌기도 하고 사주 구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계속 태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불급하기도 하고 인제 이런 문제가 인제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나눠서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인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글자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걸로써 뭐 오행의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인제 본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음양오행의 개념으로 사주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수가 그래서 편기면요 굉장히 다정하고요. 예 지혜롭고요. 지혜롭고 사람이 인자합니다. 예. 그다음에 인내심이 강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수가 이제 불급하면요. 조급하고요. 경솔하고요. 경박스럽습니다. 수가 태가하면요. 너무 지나치게 되면요. 너무 인색하고요. 그다음에 어리석고요. 속이 좁고 근시안적입니다. 모든 이제 나쁜 요소가 다 들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제 이 오행을 이제 이렇게 인제 나눠서 볼 수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셔야 되고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오행의 인제 삼오분기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주변화원리 책을 보셨으면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이거를 이제 명리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고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설명하는 것들은 들어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제 기존의 우리나라 그 명리 이론 자체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고 단순히 인제 강약이나 육친 그다음에 형충해합 중심으로 이제 사주풀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 인제 이해는 되는데 굉장히 낯설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인제 사주를 좀 정확하게 좀 더 세밀하게 현실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요 부분 음양오행에 대한 이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제 공부를 통해서 깨닫고 명리에 적용하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인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 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뭔 소리야."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인제 이런 방식으로 음양오행을 접근해 가신다고 하면은 음양오행의 인제 이치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주변화의 원리, 오행의 삼오분기 편이나 아니면 지천명리 격과 글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